영하 5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오토다이얼의 시승은 계속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 제규어의 F페이스입니다. 2017년에 처음 등장할 때 세계 오레이 자동차 디자인 부분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차입니다.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죠. 이제 제규어의 SUV로서 제법 탄탄한 입지를 확보해 가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디자인 일부가 좀 변했고요. 특히 보닛과 라디에이터 그릴 주변이 좀 변화를 거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죠. 다이아몬드 패턴의 3D 메쉬 타입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제규어 특유의 이런 J 형상의 주간주행 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2.0 디젤 터보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최고 출력 204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실주행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느낌을 마주할 수 있을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누르셨으면 출발합니다. 네, 인테리어 잠깐 살펴보고 가시죠.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익스테리어에선 보닛 주변, 라디에이터 그릴 주변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다이아몬드 느낌의 3D 메쉬 패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LED 헤드램프 그리고 더블 J 형상의 시그니처 주간주행 등 들어와 있습니다. SE에는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와 순차 점등이 되는 애니메이션 기능의 방향 지시 등 적용되어 있고요. 공기역학적인 이점을 최적화한 스마트 액티브 베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면 베인을 닫아서 공기의 흐름을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실내 곳곳에 적용된 이런 다이얼에는 모노그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패턴, 모노그램 디자인 패턴이 적용되어 있어서요.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페이스 아이 모니터 11.4인치인데요. 커브드 HD 터치 스크린입니다. 터치 보기에도 좋고 터치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우수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내비게이션, 전화기, 오디오, 그리고 앱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홈 버튼 누르면 이런 기능들 볼 수가 이렇게 홈 화면에 이제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올라와 있는 앱들 보면 계정, 시트를 통해서 냉풍 기능, 그리고 온도를 올리면 열선 시트 기능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조수석에도 마찬가지고요. PM 2.5 미만의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기능도 있어서요.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들을 잘 걸러줘서 좀 더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상당히 입체적으로 3D 입체 형상으로 잘 보이죠. 3D 입체 형상으로 차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보이는 다양한 시각을 구현해 줌으로 해서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거의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고 있죠. 발렛 모드, 그리고 에코 데이터, 운전 스타일 이렇게 분석해 주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 주고요.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 지금 에어컨 송풍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죠. 여기에 앞뒤의 열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열선, 시트 열선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를 어느 정도 소모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도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지형 정보,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이얼이 있죠. 다이얼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다이나믹 컴포트, 터치 스크린으로는 이게 안 되네요. 다이나믹 컴포트, 에코, 빙판 눈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빙판 눈길에서는 로우 트랙션 모드로 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제규어 다이나믹 컨트롤 정보가 되겠죠. 구동 정보를 하면 이제 앞뒤에 전후방 구동력 배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지만 로우 모드는 따로 없죠.
그다음에 로우 트랙션 출발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빗길, 눈길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강한 구동력을 적절하게 제어해 주면서 부드럽게 출발해 주는 로우 트랙션 모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전화, 애플 장치, USB 명령, MP3 명령, 블루투스, FM, AM, 기타 명령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FM 97.3 97.3 FM으로 주파수를 맞춥니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네요. 전화, 미디어, 계정 연결, 날씨 뭐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공조 장치들은 자주 조작을 하게 되죠. 별도 버튼으로 꺼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죠. 누르면 시트, 열선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냉풍 3단계, 그리고 돌려서 온풍, 열선 시트 3단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눌렀죠. 이제 잡아 당기면 풍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하나로 3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나름 궁리를 해서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고요. 그 아래 핸드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고요. 변속 레버는 손 안에 쏙 들어오는데요. 밑으로 당기면 D, 한 번 더 당기면 S가 됩니다. 자, 옆에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오른쪽에 주행 모드 버튼, 그리고 ASPC 기어, 그리고 ESC 오프, 다이나믹 스타빌리티 컨트롤 들어와 있고요. 12V 전원구 2개의 컵홀더, 그리고 이 아래 별도의 별도의 좁은 수납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넓은 것 같지는 않고요. 센터 콘솔 들어와 있죠. 이 안에 USB 포트 C타입, 그리고 2.0 포트 12V 전원구 들어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오버헤드 콘솔에 SOS 버튼이고요. 그리고 정비 콜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보시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왼쪽에는 음성 명령 버튼과 계기판 조작 버튼, 오른쪽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주행 보조 장치들 조절하는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많이 돈다. 하나, 둘, 2.5회전 정도 하네요. 차체 길이가 4747mm 정도로 그렇게 큰 덩치가 아닙니다. 그 정도 사이즈의 차체를 2.5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 락추락 조향비로 컨트롤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들 시프트가 좌우로 들어와 있는데요. 패들 시프트가 기존의 차들은 위쪽에서만 조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패들 시프트가 아래까지 커버를 하고 있어서 좀 더 넓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죠. 이렇게 패들 시프트의 조작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기능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싶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들어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들 살펴보면 운전자 지원 시스템, 내비게이션, 교통 표지 인식 시스템, 기어 상태, 전화 들어와 있는데요. 그리고 차량 정보, 경고 표시, 타이어 정보, 조수석 에어백 이렇게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연동, 미디어, 그리고 트립 정보, 트립 기록, 트립 AB, 트립 자동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일단 트립 밑에 컨텐츠는 주행거리, 평균속도, 평균연비, 순간연비, 주행 가는 거리 등을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 패널을 이 가운데 들어와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띄울 건가 라는 얘기죠. 자, 레이아웃을 보면 듀얼 다이얼, 이렇게 싱글 다이얼로 할 수가 있고요. 화면 전체를 지도로 이렇게 커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미디어를 가운데 넣을 수도 있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계기판 형태를 다양하게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띄우고 형태를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붕 위로는 넓은 선루프 들어와 있고요. 도어 패널은 메리디안 오디오 사운드 적용되어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죠. 자, 새로운 11.4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기존 대비 48%가 더 커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밝아졌습니다. LG와 공동 개발한 PB 프로 인포메이션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터리 시프터, 기존에는 원형 로터리 시프터를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드라이브 셀렉터 변속 레버의 형태를 달리 디자인했습니다. 자, 이오나이저와 PM2.5 필터가 적용된 공기청정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자, SE 트림에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이고 소리 좋죠. 아주 꽝꽝 울리는 느낌이 소리 자체로도 들려지지만 스피커의 떨림으로 몸으로 직접 전달되기도 합니다. 상당히 힘 있는, 그리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오디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내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본격적인 시승에 나서기에 앞서서 뒷좌석 잠깐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 들어 앉았습니다. 아주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선루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이 커버가 아주 소프트하게 반사시켜 주면서 어떤 포근한 느낌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느낌이 아주 편하네요. 공간 보시면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게 들어가죠. 제가 카메라 세팅을 위해서 운전석 시트를 조금 뒤로 빼서 앉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주먹 2개 정도의 무릎 앞 공간, 상당히 뒷좌석에서는 좀 더 여유 있게 공간이 주는 고급스러움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세워서 꽉 차게 들어가죠. 헤드 클리어런스도 충분하다 싶고요. 또 하나, 이 옆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히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세울 수가 있죠. 이만큼 세울 수 있네요. 또 완전히 누이면, 자, 이 정도까지 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앞뒤 슬라이딩은 되지 않고요.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들어와 있습니다. 12V 전원구 들어와 있고요. 도어 트림에는 메리디안 오디오 스피커 들어와 있고, B필러에는 송풍구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이렇게 마주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좌석만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게 되면 또 스키스루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 공간 트렁크에서 뭐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꺼내고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좌우 시트도 당연히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4대 2대 4로 뒷좌석 시트는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이거는 이제 룸램프 들어와 있고요. 손잡이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비교적 여유 있는 실내 공간, 그리고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 고급스러운 이런 소재들을 마주할 수 있는 뒷좌석 공간, 충분히 이 차의 고급스러움을 잘 드러내고 있는 뒷좌석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센터 터널 무시할 수 없죠. 센터 터널 제 손바닥 높이로 제법 높게 솟아 있죠. 실내를 좌우로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앉아보면 뒷좌석 가운데 자리 손바닥 하나 정도 남는 공간 남게 되고요. 아무래도 다리를 벌려 앉아야 되는 불편함 정도 감수를 한다면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큰 불편함이 없이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이 차 안에서 가장 불편한 좌석이 될 테니까요. 최후의 좌석이 되겠죠.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쭉 가속해서 자유로 본선에 진입을 했고요. 날씨 쾌청합니다. 지금 외기온도 영하 6도. 디젤 엔진이죠. 엑셀오프에서 타력 주행으로 움직일 때는 아주 편안한데,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아보면 디젤 엔진의 굵은 반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디젤 엔진이라는 것 숨길 수가 없고요. 직렬 4기통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죠. 배기량 2.0L고요 직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43.9kgm의 힘을 내죠. 자, 엔진 중량이 약 2kg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신형 엔진으로 신형 모델로 개편하면서 엔진의 중량을 좀 더 줄여 놓았습니다. 자, 엔진 무게만 줄인 게 아니고 소음도 좀 더 줄였다고 하네요. 기존 디젤 엔진 대비 약 2dB 정도 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소음 개선을 통해서 엔진 소리를 줄였고, 그만큼 좀 더 정숙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승차감이 그만큼 더 좋아졌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른바 빨래판 길 위에 올라섰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이런 충격, 지그시 밟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적정한 수준의 흔들림 전달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힐 드라이브의 8단 자동 변속기가 짝을 이루고 있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을 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일부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배터리는 벨트 인테그레이티드 스타트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가속할 때 힘을 좀 더 보태주고요. 또한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48V 배터리에 전력을 비축해서 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효율과 최소한의 출력을 좀 더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주 최소한의 전능화 전략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혹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건너가기 전에 어떤 기존의 엔진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효율과 힘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48V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엔진 위주의 어떤 그 최소한의 전동화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인텔리전트 드라이브인 다이나믹스, 이런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올힐 드라이브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바퀴 어떤 게 차의 각 부분의 조작 정보와 엔진, 변속기, 그리고 각 타이어의 트랙션 등을 체크를 해서요, 각각의 반응을 비교를 해서 접지력을 상실하기 전에 트랙션을 확보해주는 그런 똑똑한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차체를 제작을 했습니다. 재활용 알루미늄이라는 것, 그만큼 어떤 그 친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싶고요. 또한 차체의 경량화에도 큰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무게가 낮다는 것, 그만큼 연비에도 도움이 될 테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같은 힘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무게가 낮은 쪽이 실질적으로 발휘되는 힘은 더 크게 나타나겠죠. 어떤 그 파워트레인의 힘의 효율 면에서도 알루미늄 차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앞에 W20온, 뒤에 인테그랄 링크 타입의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고요. 25 50R20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되는 동력을 네 바퀴가 아주 고르게 전달받으면서 접지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철 지금 외기온도 영하 6도, 노면 온도도 상당히 차갑겠죠. 그립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노면 상태이지만 인텔리전트 드라이브인 다이나믹스 시스템을 적용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주 구동력을 확실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분류 시스템 한번 세팅을 해보죠. 시속
90에 세팅을 하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띄워봅니다. 자,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차선인데요. 왼쪽으로 자 돌아나가는데 이 차로 바깥쪽 차로에 가서 부딪힌 뒤에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반응입니다. 지금 왼쪽 차로에 다시 부딪혀서 안으로 들어오고요. 다시 또 왼쪽으로 부딪힙니다. 힘없이 넘어가기도 하네요. 차로의 중앙을 잘 계속 유지한다기보다는 차선에 가서 타이어가 걸칠 때 인식을 하고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힘드네요.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정도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고품질의 카오디오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면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소음들을 잘 걸러주는 그런 기능 갖추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내의 정수성이 한결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탑승객 하차 모니터링 시스템, 후방 교통 충돌 감지 기능, 사각지대 어시스트,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톱 앤 고까지 포함을 하고요. 자, 시속 100에서 RPM 체크 한번 해봅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죠. 8단 약 1400 마크하고 있죠. 비교적 낮은 RPM이고요 7 6 5 4 3단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4단 3700 RPM 그리고 8단 1400 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합니다. 노면 온도가 좀 낮을 텐데요, 잠깐 속도를 좀 올려봅니다. 자, 킥다운 버튼 있고요. 엔진 소리가 좀 살아나면서 속도를 좀 높여가고 있죠. 바람 소리와 엔진 소리가 한데 뒤섞여서 들리죠.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어느 정도 약간의 미세한 상하진동, 흔들림을 느끼기는 하는데, 노면 굴곡에 따른 자체 흔들림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안정감이 높은 수준을 확보했다라고 보이고요. 제규어 F페이스 하면 승용차는 제규어, SUV는 랜드로버, 이런 벽을 허물고 제규어가 처음 만든 SUV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죠. 제규어의 라인업 확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차가 바로 이 제규어 F페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체의 주행 모드는 다이나믹, 컴포트, 에코가 있고요. 빗길, 빙판길, 눈길 정도가 있습니다. 빗길, 빙판길, 눈길, 여기에 오늘처럼 약간 좀 길이 살짝 얼어 있거나 눈이 살짝 내린 길에서는 좀 더 효과가 있겠죠. 고속주행 구간에서도 안정감 있는 그런 반응 보여주고 있고, 조향 반응 속도가 좀 있어서 그런가요? 약간 묵직한 조향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좀 끌어올리고요. 시속 100에서 제동의 느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100에 맞추고요. 자, 하나, 둘, 셋. 강한 제동을 걸 때 차체 무게감이 전달이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중량감이 브레이크에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차체가 앞으로 많이 기울어지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고요. 비교적 안정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등은 자동으로 깜빡이지만 안전띠가 되감아주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노면 온도가 상당히 낮은 가운데서도 차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공차 중량이 2050kg이니까요 2톤이 넘어가는 그런 중량을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게다가 SUV여서 차체가 높은 자세를 유지한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라인 다이나믹스의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앞에 WC1, 뒤에 인테그럴 링크 타입의 서스펜션
2550R 20 사이즈의 타이어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코너에서 어떤 반응을 만나게 될지요. 한번 들어가 봅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속도가 조금 높은 듯한데 중간에서 좀 더 한 번 더 가속을 해봅니다. 잘 받아내네요. 차체가 높죠. 약간 차체가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네 바퀴가 끈적하게 그립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전해져 오면서 과감한 코너를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고요. 그 재미라는 것, 안정감이 보장이 될 때 그런 재미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안정감이 무너지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맞을 테고요. SUV의 높은 무게중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감 있는 그런 코너링 성능까지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두 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죠. D200S와 D200SE가 있는데요. 아래급인 D200S 같은 경우에 7,350만원, SE는 7,940만원. 네, 가격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랜드로버가 좀 터프한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세련된 도심 지향의 이미지를 제규어 F페이스는 갖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 차도 오프로드에서 좀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온로드를 달리는, 도심을 달리는 그런 이미지가 이 차는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랜드로버는 너무 세, 조금은 소프트한 SUV였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제규어 F페이스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8.7초로 메이커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 공차 중량이 2050kg고요 204마력의 힘을 내죠. 마력당 무게비 약 10초 정도 되는데요. 초 전후에 시속 100km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GPS 계측기 장착을 해서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다이내믹으로 가야 되겠죠. 에어컨 끕니다. 하나, 둘, 셋.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고요. 203마력의 힘이 처음부터 강하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힘을 끌어모아 가면서 가속해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과연 GPS 계측기에 얼마만큼의 기록이 남았을지요. 계측기에 기록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2.8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디젤 엔진이어서 효율이 제법 높은 편이죠.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갑니다. 온도, 실내 온도 20도, 풍량 1단계로 가고요. 트립 설정 다시 하고 출발합니다. 디젤 엔진의 효율성에 더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 비교적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진 스톱이 일어나니까 실내 완전히 조용하죠. 스티어링 휠 살짝 돌리니까 바로 시동이 걸려버리네요.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고요. 이제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약 28km 달려갑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28km, 평균 속도 시속 65km의 속도로 달려왔군요. 이곳까지의 평균 연비 5.5L per 100km. 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평균 연비 5.1L/10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20km에 육박하는 연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약 5km 도심 주행 이어갑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을 했고요.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네,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5.4L/100km 기록을 했습니다. 리터당 18.5km 정도 될 텐데요. 공인복합 연비 12.8에 비해서 약 6km 정도 더 달린 연비 보인 겁니다. 디젤 엔진의 효율에 더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더해져서 탁월한 수준의 연비 효율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제규어 F페이스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지 않죠. 차로에 붙었다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향에 개입하면서 안으로 밀어넣거나 때로는 힘없이 차선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차선 이탈 방지 장치를 넘어서 차로 유지 보조 장치, 그러니까 레인 센터링 기능, 차로의 중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 센터 페이시아의 안쪽 밑으로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 손이 드나들기가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이 좁습니다. 물건을 수납하기에는 좀 불편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여기에 이런 공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없어도 좋은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뒷좌석인데요. 등받이를 조절하는 버튼의 위치입니다. 버튼이 뒷좌석 좌우측 모서리 앞쪽으로 버튼이 있는데요. 손을 넣어서 그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도어 패널하고 붙어 있어서요. 손가락이 드나들기가 여의치가 않은데요. 버튼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손가락이 드나들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손바닥이 꽉 끼인 상태에서 버튼을 조작해야 돼서 버튼 조작도 그렇게 쉽고 편하지가 않습니다. 굳이 버튼을 여기에 넣어 놓을 이유는 없죠. 도어 패널에 옮겨 놓아도 좋고요. 아니면 암레스트 이 부분에 배치를 해도 좋을 테고, 어쨌든 뒷좌석 등받이를 조절하는 버튼은 좀 더 조작하기 쉽고 편한 위치로 꺼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규어 F페이스 시승을 했습니다. 랜드로버의 SUV들이 좀 매운맛, 강한 맛이라고 한다면 제규어 F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순한 맛에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2.0 디젤 엔진,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204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차체를 잘 이끌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도심 지향의 SUV로서 제규어의 어떤 그 맛을 잘 살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랜드로버와 좀 대비되는 제규어만의 맛을 살리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에 등장을 할 때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7천만 원대의 판매 가격, 어떤 그 제규어의 어떤 자존심이 담긴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좀 더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끌어모으는 그런 전략을 펼치면 어떨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제규어의 컬러가 분명하게 살아있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무난하지만 성격이 드러나는 주행의 느낌, 우수한 주행의 질감, 단단한 사륜구동의 느낌, 이런 부분들 고루 느낄 수 있었던 시승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